세금 신고 시즌입니다. 당신은 부엌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한 잔, 한 장의 W2 서류,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불쾌한 숫자들. 당신은 12개월 내내 일했습니다. 밤 10시에 이메일에 답장하고 주말을 포기하고 얼굴에 피로가 드러날 만큼 오랫동안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불쾌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의 노동 중 대략 3에서 4개월은 사실상 정부를 위해 일한 것이었다는 걸.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결코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뉴스 하나가 뜹니다. 어떤 억만장자가 작년에 자산이 130억 달러 늘었는데도 당신보다 더 낮은 세율을 냈다는 기사.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더 낮습니다. 당신이 평생 벌 수도 없는 돈을 몇 시간 만에 버는 사람이. 세율은 당신보다 낮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부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프로퍼블리카가 공개한 IRS 유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 상위 25명의 부자들은 자산 증가분에 대해 실질 세율 트루 텍스 레이트 약 3.4%만 부담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노동자는 소득의 25%에서 40%를 세금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법,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시스템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설계된 방식 그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기는 이유는 법을 어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규칙들.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성실하게 일해라. 세금 떼고 남은 돈을 저축해라. 이 규칙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서 가장 비싼 규칙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시간을 돈과 교환하지만 부자는 돈을 자산과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이 두 가지를 거의 비합리적일 정도로 다르게 취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부 유층이 합법적으로 소득세 시스템을 거의 피해가는 3단계 전략을 해부해보려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바이, 버로우, 타이. 자산을 사고, 자산을 담보로 빌리고, 세금이 닿기 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한 가지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평생 쫓아왔던 높은 연봉 자체가 처음부터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왜 부자들이 당신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두 집단이 돈을 버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 시스템은 모든 돈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에 따라 얼마를 지킬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금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등장합니다. 연방정부가 가져가고, 주정부가 가져가고, 소셜 시큐리티가 가져가고, 메디케어도 또 가져갑니다.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25%에서 40%는 사라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온전히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완전히 소유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만들기 위해 일했을 뿐, 잘려나가는 걸 지켜봤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W2 트랩, 시간을 소득과 교환하는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 형태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무겁게 과세됩니다. 부자들이 이 함정을 피하는 이유는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재정적 삶을 전혀 다른 것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격이 오르는 자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이, 매수. 부자들은 인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넷워스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주식, 부동산, 사업체 혹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산을 샀고 그 자산 가치가 올랐다면 당신은 아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팔기 전까지는. 이것을 얼리얼라이즈드 게인스, 미실현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10만 달러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몇 년 뒤
그 가치는 100만 달러가 됩니다. 당신은 90만 달러 더 부자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IRS는 아직 그 돈에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치가 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억만장자 X, 1년 동안 자산 100억 달러 증가. 하지만 소득세는 거의 없음. 시스템 오류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팔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거의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계속 보유합니다. 계속 상승하게 두고 계속 복리로 불어나게 둡니다. 수십 년 동안. 평범한 노동자는 매년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잃는 동안 그들의 자산은 거의 방해받지 않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몇십 년이 지나면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계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그들의 자산이 종이 위 숫자일 뿐이고 팔지도 않는다면 그들은 뭘로 살아갈까요? 집은 어떻게 사고, 차는 어떻게 사고, 휴가는 어떻게 가고, 일상 소비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게임은 정말 기괴해집니다. 보로우, 대출.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빚은 나쁜 것이다. 빚은 사람을 망친다. 그리고 소비성 부채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 감당 못할 소비를 위한 빚, 아직 살 수 없는 삶을 흉내내기 위한 빚. 그런 것들은 재정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채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산을 팔아 세금을 내는 대신 그 자산을 은행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에게 1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합시다. 은행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500만 달러까지 빌려드리죠. 돈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대출금은 과세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IRS는 그것을 인컴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쓸 수 있지만 거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산은 팔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계속 성장합니다. 주식은 계속 복리로 불어납니다. 당신은 빌린 돈으로 살아갑니다. 사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합법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만약 자산이 연평균 8% 성장하고 대출 이자는 3%에서 4%라면 자산 증가 속도가 부채 비용보다 더 빠릅니다. 즉, 부자들은 빌린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자산은 빚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와 비교해 봅시다.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면 세금으로 3만에서 4만 달러가 사라집니다. 손에 남는 건 약 6만 달러. 하지만 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산을 담보로 10만 달러를 빌립니다. 그리고 몇천 달러의 이자만 냅니다. 거의 모든 구매력을 유지한 채로.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옵니다. T, 죽음. 어둡게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허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결국 모든 대출은 갚아야 하니까요.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제 갚느냐? 그리고 누가 갚느냐? 부자가 사망하면 그 자산은 자녀 세대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스텝드 업 베이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50년 전 당신의 조부모가 주식을 10달러에 샀습니다. 오늘 그 주식은 500달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판다면 엄청난 양도차익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팔지 않고 다음 세대에 넘기면 IRS는 취득 원가를 현재 가격으로 재설정합니다. 10달러였던 기준 가격이 5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쌓인 이익 대부분이 세금 시스템에서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일부 자산을 팔아 기존 대출을 갚습니다.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자산을 사고, 자산을 담보로 빌리고, 팔지 않고, 세금이 발생하기 전에 다음 세대로 넘긴다.
바이, 보로, 다이, 세대를 넘어 자산을 보존하는 기계. 그래서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집니다. 단지 부자들이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자산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동으로 돈을 벌면 가장 높은 세율을 냅니다. 하지만 돈이 당신 대신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은 억만장자가 아니어도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규모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입니다. 노동자는 연봉을 올리려 합니다. 자산 보유자는 자신이 가진 에셋의 양을 늘리려 합니다. 노동자는 모든 빚을 없애려 합니다. 자산 보유자는 전략적으로 부채를 사용해 자산을 확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노동자는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자들은 세법을 행동 지침서처럼 읽습니다. 시스템은 다음을 보상합니다. 자산 보유, 장기 보유, 그리고 캐피털 어프리시에이션. 반대로 다음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노동 소득, 당위 매매, 그리고 계속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삶. 그래서 이 게임은 처음부터 공정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당신도 그 뒤에 숨겨진 규칙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규칙이 아니라 항상 존재해왔지만 아주 소수만이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했던 진짜 규칙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이야기네. 근데 그건 초보자들의 게임 아닌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부자들이 세법을 더 잘 활용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노동계층이 자산이 움직이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배우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성실하게 일해라.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라. 남은 돈은 저축해라.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공식 전체가 자산 소유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건 아닐까 하고, 왜냐하면 노동자는 돈을 방어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확장의 관점에서 봅니다. 한쪽은 소득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소유권을 늘리려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을 최고의 재정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주택대출 금리가 3%인데 장기 자산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8% 이상이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모든 여유 자금을 써서 3%를 절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돈이 훨씬 높은 수익률로 복리 성장할 기회를 포기한 채로 부자들은 값싼 부채를 거의 서둘러 갚지 않습니다. 그들이 빚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금리의 부채를 없애는 데 쓰인 모든 돈은 더 많은 자산을 만드는 데 투자될 수 없는 돈이라는 걸. 중산층이 모든 것을 완전히 소유하려 애쓰는 동안 부유층은 가능한 적은 자기 자본으로 가능한 많은 자산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잘못 사용하면 당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엄청난 자산 성장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굿데이트와 배드데이트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배드데이트란 무엇일까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기 위한 빚입니다. 자동차, 옷, 휴대폰, 휴가, 라이프스타일 소비. 겉으로는 더 부유해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 자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들. 이런 부채는 사람을 수십 년 동안 묶어둡니다. 하지만 굿데이트는 다릅니다. 현금 흐름, 자산 가치 상승, 혹은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산을 사기 위한 대출입니다. 임대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대출, 가치가 계속 오르는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부자들은 소비성 부채를 거의 철저하게 피합니다. 하지만 투자성 부채에는 매우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부채는 완전히 다른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종류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고 다른 한 종류는 자산이 복리로 성장할 시간을 더 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텍스 드래그, 세금이 만드는 마찰력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이라는 시간 위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당신 옷을 잡아당기는 상태로 마라톤을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년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잃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라지는 건 단순히 그 돈만이 아닙니다. 그 돈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복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능성 전체가 사라집니다. 그게 진짜 손실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가장 빨리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자본을 가능한 오래 유지해서 그 자본이 계속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은 다음에 집착합니다. 텍스 이피션시, 장기 보유, 에셋 어프리시에이션, 그리고 레버리지. 왜냐하면 매년 단 몇 %의 누수만 줄여도 몇십 년 뒤에는 엄청난 자산 격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노동자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높은 연봉이 반드시 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연봉 30만 달러를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루프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세금, 높은 생활비, 높은 스트레스,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그리고 계속 일해야만 유지되는 삶. 반면 어떤 사람은 서류상 소득은 더 적어 보이지만 매년 스스로 성장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동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오너십, 즉 소유로 살아갑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금융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1천만 달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프라이빗 뱅크도 필요 없습니다. 헤지펀드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걸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재정적 결정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연봉 올리기에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 당신은 모든 빚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빚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자산을 사게 도와주고 있는가? 당신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산을 팔지 않게 됩니다. 대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캐시 플로, 콜애터럴, 그리고 롱텀 홀딩, 그리고 결국 이해하게 됩니다. 세금은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라는 걸. 그건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무엇을 장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그리고 이 시스템은 분명히 레버보다 오너십에 더 많은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애초부터 완전히 공평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고연봉자들이 결코 진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왜 자산은 거의 파괴되지 않은 채 세대를 넘어 전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부자들이 반드시 더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이, 버로우, 다이, 세 단어, 하나의 전략, 그리고 어쩌면 현대 빈부격차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게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대신 일하는 것들을 점점 소유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일단 그 차이를 보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돈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었다면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돈의 진짜 규칙들이 아직도 아주 많이 남아있으니까요.